안녕하세요. 강희연 강도사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첫 시간으로 입헌군주제와 장로교회를 함께 생각해 볼 건데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 옛날 조선시대에는 왕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또 왕이 죽으면 황태자가 왕위를 세습했고요. 이건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는 왕이 아니라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리고 또 대통령은 혈통이 아니라 투표로 지금 선출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거의 그런 분위기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인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전 세계가 이렇게 과거 전제군주정에서 오늘날 이런 민주정으로 전환이 시작이 됐을까요? 우리가 중학교 때에는 아마 민주주의의 기원을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로 그렇게 많이 배웠습니다. 물론 그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가 민주정이긴 한데요. 그런데 사실 오늘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테네 민주주의는 기원전 5세기경에 했던 거고요. 사실 100년도 안 돼서 중우정으로 변질이 됩니다. 소위 폭민정치로 변질이 되는 거예요. 또 그리스의 정치는 나중에 마게도냐와 그리고 로마 제국으로 정권이 바뀌면서 결국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오래전에 사라진 거예요. 사실 오늘날 현대 민주주의와는 아무런 연결성이 없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끊어진 역사라고 그렇게 봐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을까요? 사실 우리가 주목할 나라는 바로 17세기 영국입니다. 여러분, 당시 영국은 정교일치 국가였습니다. 쉽게 말해 그때는 종교 문제가 정치 문제로 직결되던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어떤 교회를 지지하는가, 또 귀족들은 어떤 교파에 속하는가, 이게 그 시대에는 정말 중요했던 겁니다. 즉 왕과 귀족의 교파에 따라 국가의 정치 방향이 달라졌던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당시 영국의 교파를 좀 알아야 하는데요. 먼저 남쪽 잉글랜드는 영국 국교회, 오늘날의 성공회를 따랐고요. 또 북쪽 스코틀랜드는 오늘날 우리가 아는 그 장로교회가 훨씬 더 강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남과 북이 교파가 다르니까 당연히 정치의 방향도 달랐던 거예요. 즉 남쪽은 성공회 진영인 토리당이 형성이 됐고요. 또 북쪽은 장로교 진영인 휘그당이 형성이 됐던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토리당과 휘그당의 그 형성 과정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학자들은 찰스 2세 집권 말기로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찰스 2세가 북스코틀랜드와 남잉글랜드를 둘 다 다스리는 국왕이었는데요. 그런데 찰스 2세가 자기 동생 제임스 2세에게 왕위를 계승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제임스 2세도 찰스 2세와 똑같이 이 로마 카톨릭 천주교회를 지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찰스 2세 때는 이 귀족들, 개신교 귀족들이 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왕 제임스도 천주교회니까 이제는 못 참겠다고 귀족들이 반발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 누가 제일 크게 반발하냐면 당연히 천주교회의 천적이라 할 수 있는 북스코틀랜드의 장로교 귀족들이 제일 크게 반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귀족들이 모여서 이 반발하는 어떤 그룹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 휘그당입니다. 자, 한편 남쪽 이 영국 국교회 귀족들은 원래 이 영국 국교회가 천주교회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뭐 제임스 2세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면서 왕을 지지하는 그룹을 형성한 겁니다. 그게 바로 이 토리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임스 2세를 반대하는 북쪽 장로교회의 휘그당, 그리고 찬성하는 남쪽 성공회의 토리당, 이렇게 두 그룹이 형성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제임스 2세가 왕으로 즉위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흐르는데요. 자, 그런데 제임스 2세가 가면 갈수록
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남쪽 토리당이 이 왕을 지지하는 측인데요. 그런데 왕이 자꾸 이 토리당을 외면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천주교도만 관리로 채용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이 토리당도 뚜껑이 열린 거죠. 그래서 제임스 2세와 선을 긋고 장로교회의 휘그당과 손을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토리당도 제임스 2세 인정 못해, 뭐 이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토리당과 휘그당이 힘을 합쳐서 이 제임스 2세에게 대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이 전제 군주정에 대한 도전이 시작된 거예요. 자, 그래서 토리당과 휘그당은 네덜란드의 이 윌리엄 판 오렌지라는 이 총독에게 밀서를 보냅니다. 이 서신을 역사적으로 윌리엄에게 보내는 초대장, 이렇게 부르는데요. 실제로 이 서신의 일부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백성들은 그들의 종교 자유 재산과 관련하여 정부의 현재 행위에 큰 불만이 있고 그들의 장래는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총독은 확신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백성들은 변화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 누군가는 기꺼이 그 변화에 기여할 겁니다. 그들이 살아나는 것을 도울 것이며 그들의 멸망을 막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편지에서 우리가 믿는 누군가는 당연히 윌리엄 총독을 가리키겠죠. 그러니까 윌리엄 총독 당신이 영국에 와서 이 천주교 지지자들과 제임스 2세를 몰아내달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귀족들과 윌리엄은 손을 잡고 윌리엄과 그의 아내였던 메리는 오랫동안 영국 침공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드디어 윌리엄이 함대를 띄우고 영국으로 출항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출항을 하는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 바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영국은 섬나라였기 때문에 배가 아니면은 갈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 가을 폭풍이 불어서 출항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웃나라였던 이 프랑스는 천주교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국왕 루이 14세는 제임스 왕을 옹호했기 때문에 이 윌리엄의 출항을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가을 바람 때문에 굳이 막을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뭐 잘 됐다 하고 루이 14세는 그냥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은 그 바람을 이 교황의 바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천주교 국왕인 제임스 2세와 루이 14세에게 아주 유리한 바람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황을 도우시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사실 루이 14세도 이 바람 때문에 이제 긴장을 늦추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10월 말이 되니까 갑자기 바람이 바뀌기 시작한 거죠. 윌리엄은 재빠르게 이때 함대를 출항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이 바람을 개신교의 바람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루이 14세는 그동안 긴장을 늦추고 있었는데 갑자기 출항하니까 막을 생각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윌리엄은 이제 무사히 영국에 상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윌리엄의 함대에 달렸던 깃발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잉글랜드의 자유와 개신교 신앙을 위하여. 자, 그래서 이 개신교 진영인 윌리엄 총독은 영국에 상륙했고 제임스 2세의 군대가 하나둘씩 제임스 진영을 격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임스 진영은 줄줄이 항복을 합니다. 심지어 제임스 2세의 딸이었던 앤까지 윌리엄에게 투항을 해버려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전쟁에서 양측의 사상자가 10명 내외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윌리엄 총독은 거의 무혈 입성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역사가들은 명예혁명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짓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윌리엄의 침공으로 제임스 2세는 결국 퇴위를 당하죠. 그리고 제임스는 프랑스에 가고 싶다고 해서 프랑스로 망명을 떠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왕은 망명을 갖고 정권은 이제 토리당과 휘그당에게 남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둘은 서로 협의를 해서 윌리엄과 그의 아내를 공동 국왕으로 즉위를 시키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영국은 휘그당과 토리당, 어쨌든 둘 다 개신교도이고요. 또 윌리엄과 메리, 즉 국왕도 개신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영국의 정권은 개신교가 완전히 장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천주교 왕이나 귀족은 사실 영국 역사에서 거의 사라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때부터 영국 정치에 엄청난 변화가 생기는데요. 그게 뭐냐면 원래 영국은 전제군주제, 한마디로 왕이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왕이 법 위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입헌군주제, 즉 왕이 법 밑으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왕도 법을 지켜야 하는 거죠. 그리고 영국의 모든 백성은 이제 한 명도 빠짐없이 왕을 포함해서 다 법의 권위 아래로 내려오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영국에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사실 이건 개신교회, 곧 장로교회의 정치 원리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천주교와 장로교의 정치, 개신교의 정치는 근본적으로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천주교회는 교황의 권위가 성경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입니다. 즉 천주교회는 교황을 예수님의 지상 대리자로 보기 때문에 교황은 이 땅에서 예수님과 동등한 권위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은 사실 성경보다 더 위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만이 그 무오한 성경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의 실천적으로는 교황이 성경 위에 있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장로교회는 유일하신 권위자, 곧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시죠. 그래서 장로교회의 모든 직분은 주의 말씀인 성경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즉 목사, 장로, 집사 모두가 성경에 귀속되고 다 성경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거죠. 즉 직분자가 성경 밑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군주제랑 비교를 해보면요, 왕이 법 위에 있는 게 전제군주제잖아요. 이게 사실은 교황이랑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입헌군주제는 왕이 법 아래로 내려오는, 즉 장로교회의 직분과 같은 체계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입헌군주제는 훗날 영국의 의원 내각제, 곧 우리가 말하는 이 자유민주주의 제도의 중요한 발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오늘은 여기까지의 내용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적용을 해볼 건데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 자녀를 어떻게 다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전제군주제를 합니까? 아니면 입헌군주제를 합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요, 어느 날 부모님이 이제 자녀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야, 앞으로 욕하지 마. 자, 그런데 욕하지 말라는 그 규칙, 그 법을 부모가 자녀에게 요구하고 나서 부모님은 막 이제 욕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부모님이 욕하지 말라라는 그 법 위에 올라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지킬 필요가 없게 된 거죠. 즉 전제군주제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전제군주제가 되면 자녀가 볼 때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에이, 부모님은 나한테 욕하지 말라고 했는데 부모님은 욕하네 라고 생각하면서 부모님에 대해 불신을 품게 됩니다. 즉 자녀가 볼 때도 이건 불합리하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욕하지 말라라는 그 규칙을 자녀에게 요구할 뿐 아니라 부모님 자신도 잘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칙 아래의 자녀뿐 아니라 부모도 함께 내려오는 겁니다. 즉 자녀와 부모가 모두 그 규칙을 지킬 의무를 갖는 거예요. 물론 부모로서 자녀를 지도하고 다스릴 권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권위가 법 자체를 초월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자녀가 볼 때도 부모님이 욕을 안 하시기 때문에 부모가 요구하는 그 법을 온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입헌군주제를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은 우리가 입헌군주제와 장로교회를 함께 생각해 봤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의원내각제와 장로교회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